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지. 천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들려드릴 작품은 세계사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10주기 기념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째를 맞이하여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660여 편 가운데 35편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고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솔직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깊은 주제와 따뜻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잡문 하나를 쓰더라도 허튼 소리 안 하길, 정직하길, 조그만 진실이라도,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매질하듯 다짐하며 쓰고 있다. 박완서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입니다.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지난 겨울은 추위도 유별났지만 큰 눈은 또 얼마나 자주 왔는지. 나는 도시보다 기온이 3, 4도는 낮은 산골 마을에 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나는 눈 공포증이 있다. 어머니가 눈길에서 가볍게 넘어지신 줄 알았는데 엉치뼈가 크게 부서지는 중상이어서 말년에 5, 6년을 집안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부터이다. 눈을 핑계로 외출을 삼가게 되니 책 볼 시간도 많아지고 밀린 원고빚도 대강 갚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지만 산에 못 가게 된 것은 여간 아쉽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이 골짜기로 이사를 온 것은 순전히 산 때문이었다. 아차산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을 만큼 높지도 험하지도 않다. 서울을 둘러싼 기품 있고 웅장한 명산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는 첫눈에 들었으니 아마 그 산세가 내 나이에 버겁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터이다. 다음으로는 사람들한테 시달려 흔적 없이 청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본 거였는데 사귀고 보니 그 안에 백제의 산성과 근래에 발굴된 고구려의 보르성터 등 적지 않은 유적지를 숨기고 있어 단지 훼손이 덜 된 자연 이상의 것, 백제 고구려인의 웅혼한 기상과 옹골찬 정신의 맥을 굽이굽이 품고 있는 것처럼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도 이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까닭이 되리라. 능선에서 굽어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마치 천년의 해자처럼 보여 왜 백제와 고구려가 거기를 차지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새해에 해맞이 능선으로 더 유명하고 그나마도 서울 쪽에서 많이 오지 구리 쪽에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마을에서 오르는 길도 너덧갈래가 되지만 내가 개발한 길은 1년 내내 아무하고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다. 딴 길은 가다 보면 약수터도 나오고 배드민턴장이나 암자도 나오는데 내가 다니는 길은 볼거리 없는 그냥 산길이다. 그 대신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나무와 풀들, 새들과 다람쥐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은 꽃나무들이 온전하고 온갖 새들이 거침없이 지저귀다. 혼자 걷는 게 좋은 것은 걷는 기쁨을 내 다리하고 오붓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다리를 나하고 분리시켜 아주 친한 남처럼 여기면서 70년 동안 실어 나르고도
아직도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늘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매일매일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산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복을 어찌 누릴까. 눈 온 산이 아니더라도 산에는 평지와 다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누구를 받아주소서 산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울렁거림과 함께 차분한 경건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하루는 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 했다.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현관문은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하여 밖에서 팔을 안으로 넣어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는데 지장은 없었다. 그래도 시간 걸리는 외출을 하려면 문단속을 안 할 수가 없겠기에 오던 길을 되짚어가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못 찾았다. 그 후 며칠은 산에 갈 때마다 발밑만 보고 걸었지만 어디 꼭꼭 숨었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식들한테 준 스페어 열쇠를 회수해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된 후 비로소 발밑을 살피는 일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열쇠가 바로 길가 내 눈높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걸 발견했다. 누군가가 주어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걸어 놓았을 것이다. 그 산책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길은 내가 낸 길도 아니었다. 본디 붙어 있던 오솔길이었으니 누군가가 낸 길이고 누군가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다. 길은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낸 길이기도 하다. 누군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처절하지 않고 감미롭다. 수많은 믿음의 교감. 집집마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각자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일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거북하고 의례적인 상하 관계보다는 편하고 대등한 인간 관계를 즐기고 싶은 건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차츰 나이를 먹으니 사라져가는 게 아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정초에 친정 어머니께 세배 드리러 갔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소가가 함께 한자리에 끼게 됐다. 그러나 세배가 끝나자 역시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패가 갈라져 잡담도 하고 화투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투놀이 패가 가장 시끌시끌하고 활기에 넘치더니 차츰 잡담 패거리가 그 활기를 앞질러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싶어 슬그머니 끼어들어 봤더니 맨 봉변당한 얘기였다. 봉변도 지나가는 택시에 의해 새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든가 하는 정도의 고의성이 희박한 봉변이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 찍힌 식의 질 나쁜 봉변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얘기는 무궁무진했다. 남이 속은 얘기에 혀를 차면서 동시에 자기가 속은 얘기를 하고 싶어 입술부터 쫑긋대며 안달을 하기도 했다. 거액을 사기당한 얘기로부터 버스 칸에서 가방을 받아준 고마운 아줌마에 의해 만년필을 소매치기 당한 얘기까지, 도시 고위층의 공약에 속은 얘기로부터 100원짜리 상품의 용량에 속고 박앤세일의 반값에 속은 얘기까지 두루두루 속은 얘기들로 경합을 벌이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다.
그건 분명히 유쾌한 화제가 못 되었을 텐데도 우린 어느 틈에 그걸 즐기고 있었다. 미담보다는 악담에 더 정열적인 게 천박한 기질이라는 걸 돌볼 겨를도 없었다. 이때 언제부턴지 우리의 이야기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던 80 노모께서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셨다. 난 원 복도 많지. 이 나이에 그런 못된 사람들을 별로 못 겪어봤으니.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우리의 소리 높은 악담 속에서 아무런 흥미도 못 끌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세속적인 의미로 과히 복 좋은 노인도 못됐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머니가 기를 쓰고 악담을 하는 우리보다 훨씬 곱고 깨끗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걸 나는 놓칠 수 없었다. 그리고 뒤늦게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무안을 당하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요새는 근력이 안 좋으셔서 못 다니시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나도 가끔 모시고 가봤었는데 그때마다 절의 소각한 분위기라든가 스님과 신도들과의 상업적인 관계 등에 대해 나는 꽤 악랄한 비평을 했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을 이렇게 나무라셨다. 원 뭐 눈엔 뭐밖에 안 된다더니 넌 어째 그런 것밖에 못 보냐. 난 부처님 한 분 우러르기에 그저 감지덕지 하느라 그런 건 눈귀에도 안 들어오더니만. 보는 눈에 따라 이렇게 한 가지 사물, 동일한 현상도 정반대로 보이는 수는 부지기수다. 사람을 믿었다가 속았을 때처럼 억울한 적은 없고 억울한 것처럼 고약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떡하든지 그 억울한 느낌만은 되풀이해서 당하지 않으려 든다. 다시 속기 싫어서 다시 속지 않는 방법의 하나로 만나는 모든 것을 일단 불신부터 하고 보는 방법은 매우 약은 삶의 방법 같지만 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믿었다가 속은 것도 배신당한 것에 해당하겠지만 못 믿었던 것이 실상은 믿을 만한 거였다는 것 역시 배신당한 것일 수밖에 없겠고 비신의 확률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높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80평생을 회고하며 자신 있게 못된 사람 만난 일 없다고 수례할 수 있듯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쉬 잊고 배신을 오래 기억하며 타인에게 풍기지 못해 하는 것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바탕이 결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귀갓길은 정월 초하룻 날 내린 폭설이 조금도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몹시 위태로웠다. 친정에서 우리 집까지는 같은 서울 시내건만 30km에 가까운 거리이다. 그런 거리를 늦은 밤 택시로 달리는 아니 기는 기분은 실로 아슬아슬했다. 주행선은커녕 차도와 인도와의 구분도 없이 차 사이를 행인이 행인 사이를 차들이 요령껏 엉금엉금 기고 있었다. 아마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던들 나와 나의 식구들의 안전을 그 차에 그렇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 택시 운전사가 전서부터 아는 사람일 리는 없었고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상이라도 봐뒀던 것도 아니다. 그냥 그가 믿음직스러웠다. 우리의 믿는 마음이 그와 교감해 그를 더욱 책임감 있게 했고 그런 교감에 의해 차 속의 분위기까지 훈훈하고 화목한 것이었다. 내가 탄 택시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뿐이 아니었다. 차 사이를 조심스럽게 누비는 행인들, 앞뒤 옆으로 엇갈리는 딴 차들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믿음 역시 없었더라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만용이었으리라. 그날 밤의 일이 지금 생각해도 유쾌한 건
이런 광범위한 믿음의 교감의 추억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아직은 악보다는 선을 믿고 우리를 싣고 가는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흐를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악을 한꺼번에 처치할 것 같은 소리 높은 목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선, 무의식적인 믿음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올겨울은 눈이 많을 뿐더러 추위 역시 대단했다. 우리 집처럼 방이 여럿이고 방마다 연탄을 떼는 집에선 매일매일 배출해내는 연탄재만 해도 엄청나다. 만일 하루 걸러오는 청소부가 사흘이나 닷새쯤을 오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는 연탄재에 묻히리라. 그러나 청소부 아저씨는 어김없이 온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가 넘는다는 관상대 발표를 듣고 나서 아저씨의 손수레 바퀴가 언 땅을 덜커덕 구르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고맙고 안심스러울 때는 없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다음 날 나는 청소부 아저씨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밖에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아 완만하게 경사진 비탈길은 동네 꼬마들에 의해 스키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위험한 눈길을 뚫고 손수레를 끌고 연탄재를 수거하러 오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같았다. 쌓이는 연탄재만큼의 우울과 근심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날 아침도 쓰레기통은 말끔히 비어 있었다. 올겨울도 많이 추웠지만 가끔 따스했고 자주 우울했지만 어쩌다 행복하기도 했다. 올겨울의 희망도 뭐니 해도 역시 봄이고 봄을 믿을 수 있는 건 여기저기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봄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꿈. 일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의 일이다. 택시를 탔는데 동대문 쪽으로 가지 않고 도남동 쪽으로 도는 것이었다. 한 번 잡은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길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운전사 쪽에서 뒤늦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알고 미안해 하더니 삼선교 쪽에서 질러간답시고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변하는 신흥 주택가나 도심지와 달리 안정된 한옥촌은 아늑하고도 구태의연했다. 그곳은 내가 여학교 시절을 보낸 집이 있을 터였고 택시는 뜻하지 않게 그 집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 조그만 한옥인 그 집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그 집이 있는 좁은 골목은 한쪽의 집들이 헐려서 큰 한길이 되어 있었다. 골목 쪽에 다소 곳이 있던 집이 아무런 단장도 안 하고 벼란간 큰 한길로 나앉은 건 어딘지 무참한 느낌을 주었다. 마침 하하학 시간이라 여고 학생들이 335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여학교 시절을 보낸 지금도 변하지 않은 옛집과 그 앞을 지나는 여학생들의 모습은 문득 나에게 시간관념에 혼란을 가져왔다. 울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조용히 흐느끼고 싶은 잔잔한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치올랐다. 차는 곳 그 앞을 지났다. 나는 결국 울지 못했다. 50살이 가까운 뻣뻣하게 굳은 여자가 그까진 일로 차마 어찌 울기까지야 하랴. 그러나 그때의 그 느낌만은 늙은 여자답지 않은 센티였다. 그 집과의 만남은 50살 여편네에게 16 소녀의 감상을 일깨워줄 만큼 그 집에서 나는 참으로 많은 꿈을 꾸었다. 숱한 꿈은 자라면서 맞닥뜨린 현실의 혼비백산, 지금은 그 편린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나는 그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해낼 수가 없다. 다만 그 꿈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되어
늙어가고 있음을 알 뿐이다. 하루하루를 사는 내 모습이 벼랑간 한 길로 나앉은 나의 옛집의 모습만큼이나 초라하고 어설프다는 걸 알 뿐이다. 나는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 집에 있는 날은 집에서 할 일을 빠듯하게 짠다. 내가 할 일, 아이들에게 시킬 일, 파출부에게 시킬 일을 구분하고 내가 할 일을 또 가사와 원고 쓰는 일로 나누어 시간 배당을 엄격히 한다. 행여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이 시간 배당에 차질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나가는 날은 나가서 볼 일을 또 그렇게 꼼꼼히 짠다. 외출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볼 일은 어느 하루로 몰아서 치르기 때문에 나가서 볼 일도 빠듯이 짜여 있다. 허둥지둥 종종걸음을 친다. 약속하지 않은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 차라도 나누게 되어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어쩌나 겁이 나는 것처럼 앞만 보고 종종 걸음을 친다. 계획한 시간을 예기치 않은 일에 빼앗길까봐 인색하게 굴다 보니 거의 시계처럼 살려니 꿈이 용납되지 않는다. 낮에 꾸는 꿈이란 별건가?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가 즉 꿈일 수 있겠는데 나는 그걸 기피하고 다만 시계처럼 하루를 보내기에 급급하다. 시계처럼 산다면 제법 정확하고 신용 있는 사람 티가 나지만 시계가 별건가? 시계도 결국은 기계의 일종이거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기계처럼 살아서 어쩌겠다는 걸까? 낮에 이렇게 기계처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밤엔 자연히 죽은 것처럼 숙면을 하게 되어 거의 꿈을 안 꾼다. 꿈을 안 꾸는 것인지 못 꾸는 건지 꾼 꿈을 되살려 기억할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일껏 꾼 길몽, 영몽을 아깝게도 망각의 구렁텅이에 쳐넣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숙면한다고는 하지만 꿈이 없는 잠은 뭔가 서운하다. 고기 없는 물이 서운한 것처럼 고기 없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살아있는 물이 아닌 것처럼 꿈이 없는 잠은 산 사람의 잠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조금 덜 바빠져야겠다. 너무 한가해 밤이나 낮이나 꿈만 꾸게는 말고 가끔 단 꿈을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한가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계획 밖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가슴을 두근대고 싶다. 밖에 나갈 땐 정성껏 화장을 하고 흰 머리카락이 비죽되지 않나 살펴 머리를 빗고 어떤 옷이 가장 잘 어울리나 이 옷 저 옷 입었다 벗었다 하고 싶다.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아마 밤에도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려서 꾼 것 같은 색채가 풍부한 꿈을. 나는 어려서 특히 꽃과 과실의 꿈을 많이 꾸었었다. 진분홍 꽃으로 뒤덮인 들과 산을 끝없이 헤맨다거나 놀랍도록 색채가 선명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밑에서 치마폭을 벌리고 과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꿈이라든가 이런 꿈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태몽이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나는 부끄러워서 어른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걸 스스로 삼가게 됐다. 하긴 소녀적의 태몽으로 지금 예쁜 딸들을 주렁주렁 두었는지 모르지만 악몽을 꾼 기억은 거의 없다. 악몽이라 봤댔자 무서운 도둑이나 괴물에게 쫓기는 꿈인데 이런 꿈을 꿀 때는 좋은 꿈을 꿀 때와는 달리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꾼다. 그래서 꿈이니까 날 수도 있겠거니 하고 마음만 먹으면 둥실 공중을 날아 괴물로부터 가볍게 노연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섬증이 조금도 심각하지 않고 장난스럽다. 다시 꿈을 꾸고 싶다. 절박한 현실 감각에서 놓여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한가해지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꿈을 단념할 만큼 뻣뻣하게 굳은 늙은이가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소녀적에 살던 집 앞을 지나면서 울고 싶을 만큼 센티한 감정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만 봐도 나에겐 꿈을 꿀 희망이 있다. 다 지나간다. 어느 날부터인가 현관 처마 밑에 생긴 까만 반점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현관 처마는 거의 2층 높이여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 봐도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흰 회칠이 그만큼 벗겨졌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회칠 밑이 그렇게 까말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이 써졌나 보다. 신경 쓰고 보니까 처음엔 1원짜리만 하던 점이 며칠 만에 500원짜리보다도 더 커지면서 도톰하게 부피를 더하고 있다는 것까지 눈에 들어왔다. 더 자주자주 쳐다본 끝에 그리로 말벌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은 말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말벌은 가끔 신문에도 나는 벌이다. 등산하다가 말벌에 쏘여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벌보다 크고 밉게 생긴 벌을 말벌이라고 단정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겁이 더럭 났다. 딴 데도 아니고 현관 처마 밑에 그 위험하고 흉측한 것들이 모여들어 무슨 모의를 하는 것일까? 우리 집에 거기에 닿을 만한 긴 막대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꾀가 얼마나 간악한데 쟤까지 말벌 하나 해코지 못하겠는가. 나는 마당에 물 줄 때 쓰는 샤워 꼭지가 달린 긴 호수 끝으로 그곳을 겨냥하고 물을 틀었다. 샤워를 직수로 고쳐놓은 물줄기는 곧장 힘차게 솟으면서 말벌이 모여드는 곳을 공격했다. 이윽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함께 수많은 어린 말벌들이 떠내려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애벌레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까? 그건 어쩌면 애벌레가 아닐 수도 있었다. 모기만한 크기의 날개가 나 있는 듯도 싶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공을 이기기엔 아직 무력했다. 폭포수에 휩쓸려 날갯짓 한번 못하고 허무하게 떠내려갔다. 어미 말벌들은 저희들끼리만 어디로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다. 애벌레들이 더는 떠내려오지 않게 된 후에도 나는 벌집을 겨냥한 수공을 멈추지 않았다. 이왕 시작한 김에 벌집을 아주 제거해야 후환이 없을 것 같았다. 집요한 수공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벌집이 처마 밑 천장에서 분리됐다. 그러나 땅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다. 외가닥 전화선만한 굵기의 선으로 천장과 연결되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2cm 정도 되는 연결고리를 겨냥하고 계속해서 강한 물줄기를 뿜어올리면서 정수리가 화끈거릴 정도의 저기를 느꼈다. 말벌, 그 하찮은 것들이 만든 줄이 그렇게 질길 줄이야. 그 줄 하나로 진저리가 처지게 악착같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나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무분별한 저그는 공포감일 수도 있었다. 결국은 내가 이겼다. 마침내 벌집이 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내 발밑으로 떨어졌다. 육각형으로 된 여러 채의 벌집이 붙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나는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 발로 그것을 짓밟아 으깨버렸다. 그리고 내 집에서 말벌을 발본색원 했다고 생각했다. 조금도 개운하지 않은 기분 나쁜 승리감으로 나는 한동안 어깨로 숨을 쉬며 허덕댔다. 내 인간 승리는 이렇듯 비참하고 초라했다. 나는 그날 밤 악몽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물 공격을 피해 도망친 어른들은 어찌 되었을까? 그들의 종족 보존의 본능을 모성애로까지 과장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복수심 같은 게 입력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크게 못할 짓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웠다. 정말 그랬다고 해도 그건 타고난 소심증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한없이 작고 비루하게 느껴졌다. 더 기막힐 일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났다. 어제 그 자리에 말벌들이 삼삼오오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어서 벌집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떨어져서 붙어있는 말벌도 보였다. 그 많은 새끼들을 다 잃고도 왜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일까? 기가 막혀서 소름이 돋을 것 같았다. 벌집이 있던 자리는 회칠이 벗겨진 건지 그들의 분비물이 그렇게 만든 건지 동전만한 흔적이 아직도 까맣게 남아 있었다. 물 공격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들의 폐허를 아주 없애기로 작정한 나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기다란 장대를 하나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대를 휘둘러 그들을 쫓아버린다. 쫓아내도 그들은 한사코 그 검은 폐허 주위로 모여들어 머리를 맞대고 쉬는지 모의를 하는지 한다. 혹시라도 그들이 떠내려간 새끼들을 못 잊고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있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장대를 휘두를 때마다 나는 소리내어 그들에게 말을 건다. 아니, 애걸을 한다. 제발 거기다 집 지을 생각 말고 딴 데로 가봐. 우리 집 뒤쪽이라도 눈 감아줄 수 있어. 나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는 현관 처마 미치잖니. 난 너희들이 무섭단다. 접대 일은 사과할게. 나 좀 이해해 주라. 이런 뜻의 말을 마치 속죄하듯이 비굴하게 중얼거린다. 그래도 말벌 식구들은 그 참극의 현장으로 끈질기게 모여든다. 아마 며칠만 장대 공격을 멈추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덩그렇게 예전 집을 복구시킬 것이다. 말벌집의 발본색원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내 근심을 들은 어떤 이웃이 한 꾀를 내주었다. 장대 끝에다 솜방망이를 매달고 거기다가 독한 살충제를 묻혀서 그걸로 말벌의 집터를 반복해서 문질러 보라는 것이었다. 무릎을 칠 만한 묘안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벌을 공격한 것이지 나는 아직 말벌의 공격을 받은 일이 없다. 내 가까이 날아오지도 않는다. 공연히 질에 겁을 먹고 나에게 하등 위협이 되지 않는 미물을 그렇게 모질고도 과장되게 공격한 것이었다. 돌연한 물 공격으로 그 많은 새끼들을 일시에 물살시켜 놓은 주제에 살충제 공격만은 차마 못할 짓만 같아서 망설이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전쟁 중에서 어떤 화력이나 파괴력보다도 화생방 무기를 부도덕하게 여기는 문화적 영향인 듯 싶다. 행복하게 사는 법.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 티를 내기는 싫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노쇠 현상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워낙에 초저녁 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는 소위 아침형 인간에 속했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해져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반도 못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새벽 4, 5시만 되면 깨어납니다. 아마 6시간쯤은 꿈없는 단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깨어나지 않았고 눈 뜨자마자 시계 먼저 보면서 이른 아침이면 시간을 번 것처럼 옳다구나 벌떡 일어나 어제 못다한 일들을 주로 원고 쓰는 일이지만 계속 하다가 해 뜨면 마당에 나가 잔디 사이에 잡초 뽑기, 새로 핀 화초하고 눈 맞추기 등 정원 일을 하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아침 시간엔 머리도 맑아 그 시간을 가장 능률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 시간에 내려서 마시는 원두커피 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이 맛에 살아 한낮 커피 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그 버릇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일 없이 마냥 자리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누워서 두서없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의 추억이고 그 중에도 현재의 나에서 가까운 지난날이 아니라 아주 먼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최근의 일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주제에 어릴 적 일은 세세한 것까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요새 말로 하면 결손가정이었지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염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른 새벽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기억이 미치는 한도는 대여섯 살까지가 고작이고 젖먹이 때 일이나 그 이전 태어날 때 처음 본 가족이나 이 세상의 첫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입김. 외손자가 요새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짹짹, 멍멍, 야옹 등 의성어 먼저 하더니 물, 콩, 강 등 외자 소리도 곧 잘한다. 요전엔 마루에서 뛰다가 의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울상을 하고 나에게 와서 얼굴을 들이대면서 약, 약 한다. 무릎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준 생각이 나나 보다. 나는 부딪힌 자리를 쓱쓱 비벼만 주고 약은 안 발라도 되겠다고 일러주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물러가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번엔 약소리 대신 입을 오므리고 호호 하는 것이었다. 다치거나 물거되게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줄 때 하는 것이다. 다치거나 물거되게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줄 때마다 호호 하면서 상처에 입김을 불어줬었는데 그것이라도 해달라는 것 같았다. 나도 웃으며 녀석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에 정성껏 호호를 해주었다. 녀석은 눈까지 스르르 감으면서 그렇게 마음 놓이고 느긋한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도 웃음이 절로 났다. 나의 어릴 적도 마찬가지였다. 꽤 클 때까지도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에 의지했던 것 같다.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어릴 적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다치기도 잘했지만 그 흔한 머큐로크롬 한 번 못 발랐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든 싸워서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든 할머니와 어머니의 처방은 마음으로부터 안쓰러워하면서 그저 입김을 호호호 불어주시는 게 고작이었다. 정 피가 많이 나면 무명 헝겊을 푹 찢어서 상처에 감싸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불어주셨고 붕대 위로 가끔 입김을 불어주시면서 아픔을 위로하고 아울러 탈 없이 치유가 되길 빌어주셨다. 할머니나 어머니의
따뜻한 입김에 상처를 내맡겼을 때 어린 마음을 푸근히 충족시켜주던 평화로움은 이 나이가 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을 뿐더러 나도 모르게 내 손자에게 같은 짓을 반복했었고 손자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호호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 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분들의 입을 지켜보면서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 텄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었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 기온과는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닭광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등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 파는 도시락 찬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나중엔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게 지금까지 생각난다.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허구한 날 먹는 아이가 마치 헐벗은 아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린 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건, 입고 다니던 입성,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루 스며 있던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은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 날이 어디 있으랴.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회상되는 게 아닐까. 그러고 보니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워진다.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자들이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다. 그건 부모의 허물만도 아닌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까지도 매스컴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마저 소멸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다쳐서 피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도 컬러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입김이란 곧 살아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평화가 아닐는지. 교양 있는 부모님들에 의해 잘 다스려지는 가정일수록 입김이 희박해지는 게 아쉽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건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